비가 오는 금요일의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조금씩 구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두산중공업 지금 7% 빠지고 있네요. 자, 오늘 기고만장 기자실은 바로 이분,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뭔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우리 조승재 미래자산관리 회장님 모시고 30분 동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산중공업이 같이 따라서 망가지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 자체도 별로 좋지 않는 상태에서 네. 수급의 어떤 변화를 초래할 이런 악재는 당연히 좀 빠져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건설 업황이 참 안 좋다. 두산건설, 두산 위부 잘 나갈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아주 그냥 중공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량한 계열사까지 이렇게 같이 뭔가 이 지하실로 끌어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조 회장님 양력 아시겠지만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전망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인생이란 무엇인가, 주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얘기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조 회장님. 주식이 인생과 참 닮아 있죠. 그죠? 예. 아주 복잡하고 예측할 수도 없고. 외람되지만 석사 논문 주제가 혹시 뭐였나요? 논문 주제는 그 당시에 레저 산업의 마케팅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 옛날에? 네네. 야, 역시 미래를 읽는 해안이 있으시고요, 그때부터.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난번 방송 때 기억나는 게 이 자동차주가 한번 급락할 거다. 예. 생각보다 많이 빠질 거다. 예. 다들 긴장할 거다 이런 얘기 하셨고 또 계속 창투사들 한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대로 지금 됐어요. 네.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동차주와 창투주. 자동차주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큰 폭락은 없죠. 그러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20만 원은 깬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박스권 행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거고요. 하반기 가면은 좋아진다고 봅니다. 하반기는? 저는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한다면은 또 30만 원대의 고지를 향해서 슬금슬금 달리는 장세가 온다고 봅니다만은 상반기는 별로 좋지 않는 주가 행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창투사 주가가 100% 우리 조 회장님 때문은 아니겠지만 한 100% 올랐어요. 예, 우리 WC 회원들 전부 다 100% 이상 수익을 챙겼죠. 대단하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 수준이 굉장히 낮을 때부터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책 공약이 뭔가를 철저히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 지금 애긴한 게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구도를 결국은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재벌을 좀 규제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벤처를 육성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구상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창투들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도 보면 1위 하는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6, 700억 수준이거든요. 다들. 그런 것 1등 하는 기업들이 6, 700억 시가총액을 가지고 어떻게 벤처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택도 없죠. 결국은 강력한 어떤 벤처 지원책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고수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정책이 나오면 뭔가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만한 것들을 꼭 집어낸다는 거죠. 네. 역시 우리 회장님의 내공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드렸지만 참 좋아해요, 사실. 열 말씀을 하시. 부끄러워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일단 시장 얘기 좀 잠깐 듣고 싶기도 합니다. 1월 증시 참 어렵더라 해가지고 어떤 증권사 대우증권에서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사과문 썼다 이렇게. 예, 사과문 썼죠. 예. 2월 증시
지금 첫날인데 1950이 깨졌거든요, 코스피. 네네. 환율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2월 증시는 좀 어떤 그림으로 좀 우리가 좀 약간 접근해야 될까요? 네, 이 증시에 대해서 우선 2월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환율이든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예측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틀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우리가 또 적중 확률이 높은 게 있어요. 오, 그 가장 높은 적중 확률을 보이는 것이 뭐냐면 반대 의견법입니다. 반대 의견법.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에도 굉장히 보편화된 그렇죠. 그런 예.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그 2월 달 우리나라 10개 증권사의 2월 증시 전망 자료를 봤다고요. 어떻던가요? 그걸 보니까 전부 다 2월 장은 1월 장보다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네. 어떡해요. 전부 좋다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2월 장이 별로 안 1월 좋다. 장보다 좋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지션 그러면 이제 하나의 주가의 변곡점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장이 조금 안 좋다고 보면은 하나의 변곡은 어디에서 나타날까 하는 관점에서 보면 2월 달에 변곡점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구정 아닙니까? 설.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구정이나 추석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2월 10일까지 시장이 좀 절로 안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이제 돈도 필요한 사람은 자꾸 팔아야 될 것이고. 팔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구정 이후에는 꽤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장은 성격이 서지 않겠냐 보는데 그렇지만 역시 뭐 큰 폭의 뭐 상승장이나 이런 걸 어렵다 봐야 되겠죠.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 야, 이 세뱃돈 받으면 또 뭐 어떤 주식 살까 다들 또 연휴 때 네네. 얘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자, 중국 얘기, 춘절 얘기는 넘어가시죠. 뭐. 네, 우리가 이 그러시죠. 자리에서 뭐 춘절 얘기까지 또 이렇게 맞습니다. 설 얘기까지 했는데 그죠? 네. 네, 넘어가시고. 자, 설 전후로 뭔가 이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설 전에는 주식을 좀 팔려는 수요가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인 요새 뭐 뱅가드 펀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 언제까지 외국인은 조금 뭐 매도 우위,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봐야 될까요? 3월까지 얘기 많이 하던데. 네, 그것은 뭐 뱅가드 펀드는요 꾸준히 이제 주간 단위로 한 3,800억 정도 팔고. 계속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계속 팔 겁니다. 7월 3일까지 팔아 나오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응하는 신규 해외 펀드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 그 3,800억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포인트는 어디에서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나 하면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동향에서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외국인의 유동성 지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보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그동안에 최저 바닥이 1.38포인트에서 바닥 찍고 지금 이제 2.0포인트를 이제 돌파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네, 지금 딱 그러나 장기 저항 때는 돌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결국은 채권에서 주식으로 서서히 넘어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이 확인되고 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2%를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서 뚫고 나가게 되면 그때.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뱅가드 펀드의 매물을 받아낼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없는 것이죠. 네. 미국의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제 위력을 발휘하게 되면 되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린다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야, 우리 조 회장님 뭐 박근혜 당선인 정책도 해부해야 되죠. FRB 정책도 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따져봐야 되죠. 그런 거는 뭐 기본이고 재밌잖아요. 기본이고 재밌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뭔가 기회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잠시 내용 정리하고 나서 2부로 넘어갈 텐데요. 2부에서는 정말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그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못 보시는 분들은 아마 크게 후회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 정리부터 보시죠. 네, 숨 돌릴 겨를이 없네요. 네, 회장님 숨 쉴 겨를이 없습니다. 자, 애플이 700달러 넘다가 지금 500달러 껴있다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전 세계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시사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경쟁 상대인 라이벌 우리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도 지금 한 뭐 그렇게 약세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한 1.2% 빠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저 회장님의 인사이트라든가 이 더듬이 아니면 이 촉각 뭐 이렇게 촉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지혜, 지식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게 시사하는 바 삼성전자는 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향을 약간은 받겠죠. 역시 받겠습니다만은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은요, 삼성전자는 그걸 극복해서 혁신의 길을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네. 우선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가려면은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신제품으로 나가야 돼요. 기존에 지금 스마트폰 이 자체만을 가지고는 삼성전자의 한계가 분명히 임박돼 있죠. 이거를 능가하려면 결국은 다음 차세대인 뭐 아이클라우드라든가 그다음에 ITV라든가 아이카라든가 이런 쪽에 무슨 파괴적 혁신으로 가지 않으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계속 치고 나오잖아요. 네. 중국도 치고 나오고 삼성전자도 치고 나오고 계속 치고 나오기 때문에 파괴적 혁신을 해야만 가는데 과연 이제 팀 쿡이 이끄는 이 애플이 그 파괴적 혁신 아마 애플의 지금 스티브 잡스 같으면 벌써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건 월급쟁이잖아요, 지금 팀 쿡이. 그러니까 당장 이익을 결국은 추구하기 때문에 애플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건이라고 하는 강력한 온화 체제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조를 파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의 강점은 애플에 비한 강점은 하드웨어에서 강점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플렉시블 같은 거. 이번에 세스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영역에 창조를 하는 거니까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죠. 바로 실시간으로 영상이 나왔어요. 오, 대단하네요, 진짜. 오, 그렇죠. 오재훈 PD 대단한데요, 이거 아주. 그래서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 중에 플렉시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섹터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음성이나 필기 인식도 이번에 미국에서 M&A를 몇 개 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애플에 비해서 강점이 있는 것은 역시 여기는 온화 체제라는 거. 신속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강점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단 지금은 이제 과도하게 주가가 좀 올라 있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 단계를 거쳐서 혁신이 결국 발휘될 거기 때문에요. 시세가 한 단계 더 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 단계 시세가 더 날 수 있다. 참 애플의 주가는 혁신의 주가였는데 그렇죠. 혁신을 더 이상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우리 방송 잘한 것 좀 해야 돼요. 네. 그 건설주 얘기를 할 텐데 자 11월 말에 우리가 방송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잠깐 쉬시면서 방송을 보면서 이 건설주가 얼마나 더 속을 태울지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신공양이 묘해요, 여기. 의외로 좋네요. 예, 여기는 이제 지급보증이라든가 미분양 이런 거를 반드시 따져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재무제표만 보면은 한신공양도 이익이 나면서 무언가 좀 다른 건설사와 차별화되는 거 아니냐. 예. 지급보증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요즘 이 최악의 이 건설 경기 속에서 이 두 건설사는 좀 군계 일학이더라. 오히려 좀 건설업종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빠진 거죠. 요것도 그냥 600억밖에 안 돼요. 한신공양 시가총액이 600억이라는 거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본 총계가 3,800억인데 네. 600억이면. 근데 이제 건설사들은 이제 부채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워낙 보증선고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예. 자본 총계에 큰 의미를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익이 자본 총계에 절대적인 의미를 줄 수 없지만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순익 기준으로 해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도올 선생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주 탁월한 인사이트를 보여주셨네요. 이게 참 자화자찬이죠. 부끄럽습니다. 회장할 때 저런 얘기를 별 하니까. 말씀을.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예. 요때가 딱 이제 바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잘했습니다. 그 두산건설 유상지장적이 나왔지만 예. 제가 이제 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부산 지역에서 이제 한참 이제 그 아파트 지어서 팔았던 동원개발 여기도 참 재무구조 좋더라고요. 예. 자기 돈으로만 이제 땅을 사서 이제 아파트를 짓던데 한신경영도 정말 대단하게 그 돈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그냥 회사채 1,500억을 자기 돈으로 그냥 갚아버렸어요. 그냥 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나머지 돈이 뭐 한 2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러고. 어젠가 그젠가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뭐 430억이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뭐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최근에 엄청 올랐는데 600억 하던 시가총액이 지금 850억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900억도 안 되는. 너무나 싸네요, 네. 시가총액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다고 얘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런 그래서 뭐 해외 플랜트가 많은 건설사 위주로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차별화 가능할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차별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 또 주택 경기를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은요. 이거 심각하죠. 경제를 그렇죠.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분명히 후속적인 지속적인 부양대책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워낙 저평가된 것은 투자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네. 실적이 워낙 저평가된 것은 그렇죠. 최근에 그 우리 저 회장님도 건설주에 대해서 어떠한 뭐 조언 이런 거를 해주신 적이 좀 있나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 네. 최소한도 바닥은 대바닥은 확인됐다. 아. 그리고 실적이 좋고 기업 가치가 좋은 주식은 조금 중기 투자로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관점 정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건설주에 또 한계도 있죠.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주택 경기를 살린다 하더라도 결국 제한적 반등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요. 그 실적이 고성장으로 전환된다든가 완전히 경기가 턴어라운드 된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는 수준의 미세한 회복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 경기, 건설 경기를 안 살리면은 지금 한국 경제에 워낙 치명적인 지금 힘드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요. 실업률이 줄어들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가장 또 부양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네. 세게 나타나는 게 또 건설 업종이라고 얘기도 많이 그래서 하고요. 뭐 감각적으로 봤을 때도 이 한시공연 같은 거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봐도 네. 뭔가 좀 끌리네요. 자, 뭐 두산중공업의 어떤 주가 급락을 통해서도 오늘 또 마침 또 건설 업종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자, 역시 이제 새해의 가장 큰 그 고민거리 이슈는 엔저 아니겠습니까? 엔저. 그렇죠. 지금 달러엔 91엔 넘어서 가지고 계속 오름세인데 얼마까지 일단 갈 걸로 보세요? 달러엔. 거기에 대한 탑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답이. 나와 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그 고위층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95엔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표치가 95엔이라는 겁니다. 95엔 돌파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화를 많이 내고 있죠. 네. 자기들이 이제 수출이 어려워지고 안 되니까, 심지어는 네. 독일까지도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이 초대국의 메이저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화를 낸다 그러면 결국은 그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원하고 있는 바가 95엔이라는 거죠. 엔달러 환율이. 그러면 95엔 정도 아닐까 하는데 지금 대략 지금 91엔 내에서 2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 정도기 때문에 이제 더 올라봤자 한 3엔 정도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 가게 되면 거의 임계점에 이를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95엔까지는 뭐 독일, 미국도 욕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용납할 수 있다. 그렇죠. 수용하겠죠. 자, 이 환율에 특히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그 현대기아차인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했는데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아차는 이제 아무래도 국내 생산이 많고 해외 생산이 적으니까.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수주에 관심을 이제 그래서 뭐 수출하는 회사보다는 좀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리포트도 많았고 이제 전략을 이렇게 권하는 그런 참 가이드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연 자동차, 기아차도 그럼 마찬가지 뭐 아까 현대차 따라서 20만 원 정도 깨질 수 있다 그러면 기아차도 한 5만 원 정도 깨지면서 좀 하반기 보면 다시 좀 정상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기아차도 통일하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글로벌 경쟁력, 이 결국 중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표는
제가 이제 특허청에 네. 특허를 출연하려고 예. 올해 그 야심만만하게 준비하고 있는 표입니다. 아, 투자자들한테 딱 표 하나로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이냐를 보여주는 표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이 표를 보시고 제가 한번 대표적인 그 대형주 두 개를 뽑아봤는데 예.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과연 어떤 인사이트를 여기서 찾아내실 수 있을지. 그 기아차와 KT 네. 두 개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거예요. 작년 예, 예. 2012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이 표는 뭐냐면 매출하고 이제 영업이익 이익을 쭉 비교하고 그다음에 PBR의 기준인 자본총계도 나오고 네. 시가총액 나오면서 네. 배당금까지 넣으면서 네. PBR, PER을 따져가지고 예. 다른 업종 간의 비교도 하고 같은 업종 내에서 비교도 하고 예. 이런 표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이 표는 특허청에서 좀 받아들일까요? 특허를 어떻게 출원시켜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잘 내주겠습니다. 글쎄요. 야, 워낙 이런 부분은 뭐 특별히 예. 우리 유 반장님께서 이 표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쉽겠습니까? 없다.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내보시죠.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도전을 해야죠. 아직은 젊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우리 저 회장님 기아차와 KT를 딱 비교해봤어요. 제가 완전 다른 업종이고 그렇죠.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격이 전혀 다르죠. 네. 시가 배당 수익률이 5.2%예요. 뭐 예. 잘 아시겠지만. 예, 예. 근데 기아차는 배당 수익률이 별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코멘트라든가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뭐 두 주주분들한테나 또는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분들한테.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드릴 때요. 네. 결국 성격이 전혀 다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예. 투자 전략이 달라야 된다고 아. 봅니다. 예를 들면 KT 같으면 배당금도 상당히 높고요. 네. 배당금도 높고 안정적인 기업이고 이러긴 하지만 한계가 또 분명히 있죠. 한계가 있다.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이제 전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전화 부분의 성장성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네, 유선 전화. 특히 유선 전화 같은 네. 경우. 이런 부분에 이제 성장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성이 확보된다면 KT 같은 것도 굉장히 너무 저평가되고 좋은 주식이지만 그러니까. 그 성장성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시장이 굉장히 나쁘고 어려울 때는 KT가 좀 유리하겠죠. 그러나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뭔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다시 이제 기아차 같은 거는 또 경기 민감주니까 이건 또 굉장히 실적이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네. 그럼 KT라는 것은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네. 새로운 혁신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게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시장의 상황이 이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국면에 있느냐 혹은 또 경기가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설도 임박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예, 예. 아들, 딸 또는 이제 손주들한테 딱 세뱃돈 주면서 예. 자 기아차 살래, KT 살래 이렇게 그러면 얘야 KT 사라 말씀하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그 투자 기간을 얼마 정도로 투자 기간을 1년. 1년. 1년은 잡아야죠. 1년씩. 1년 주기로 이렇게. 1년을 잡는다면요. 어쩌면은 뭐 KT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잡는다면은 당연히 기아차가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게요. 한 5년 정도 잡으면.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어린 그 손주한테 얘야 경기가 좋을 때는 기아차를 사고 그걸 팔아가지고 경기 나빠지면 KT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겠죠, 조금.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그 애가 그러니까요. 과연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 다음에 경기가 이미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늦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기의 변곡점의 터닝 포인트를 직전에서. 잡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또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아차가 요새 많이 빠졌으니까 변곡점에 다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변곡점에 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좀 같습니다. 이르다. 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니 KT 주가가 안 빠진다고 보면 요새 뭐 절세 상품 인기라는데 저금리 시대에 5% 시가 배당 수익률이면 뭐 상당히 아주 괜찮죠?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최소한도 KT에는 유리한 점은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 이건 확인돼 있는 거죠. 네. 콘크리트로 바닥을 붙여놓은 거죠. 이미 다만 이게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 워낙 안정성이 또 좋겠죠. 방통위 규제도 심하다고 보니까 맞습니다. 요금 올릴 수도 없고 참 이런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보면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부가 규제하는 안 기업은 하죠. 절대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저평가돼도.
담배 주식을 살지언정 정부가 관여하는 회사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예. 네. 얼마나 정부가 공무원들이 미우면 그러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같은 흐름에서 또 다른 표를 또 보면서 우리 저 회장님과 마지막 표를 보면서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는 정말 좋아하는 상장사고 또 하나는 전혀 싫어하는 상장사인데 하나는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비싸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싸다고 보는 건데 우리 저 회장님은 어떻게 보실지 한번 또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허청에서 특허 출연을 받아주지 않아도 이 표는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 보세요, 이게 완전히 아주 좋습니다. 네. 이 보톡스 하는 데고 이제 골판지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요새 이 전자상거래 때문에 뜨고 있다는데 그렇죠. 아직 안 뜨더라고요. 네. 근데 보톡스 매출 원가하고 제가 저 영업 현금까지 넣어봤어요 한번. 네. 이 보톡스 매출이 250억인데 3분기 기준 예. 매출 원가가 25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높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반대인 거죠, 완전히. 업황이. 예. 산업이 완전히 다른 건데. 뭐, PBR, PER 기준으로 보면, 예. 게임이 안 되게 이쪽이 이제 비싼 거로 나와요. 예. 이 보톡스 만드는 회사가. 예. 근데 이제 워낙, 뭐, 돈을 잘 벌더라, 뭐, 인기가 있더라, 예. 우리나라가 성형 세계 1위더라. 요새 그렇죠. 또, 예. 오늘 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났잖아요. 예. 특히 보톡스 이런 거는 뭐, 기본이더라,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브랜드가 있으니까 뭐 시장이 커지지 않겠냐 말을 해가지고 이거 보면 PBR이 5945 9배, PER은 네, 뭐 한 뭐 45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절반, PBR 절반, PER 뭐 몇 배 안 돼요, 이것도. 한 4배 정도 4배.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너무 좀 인기 있는 주식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메디톡스는 어쨌든 뭐 퍼가 40배 가까이 올랐다는 네. 것은 너무 이제 고평가된 것은 틀림없죠. 그렇긴 합니다만 합니다만. 이 보톡스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굉장히 앞으로 아, 많이 이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것은 틀림없죠. 아,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 같은 거는 장기 투자로는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기로. 매수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겠죠. 어. 좀 이제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왔고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기는 좀 못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거나 최소한도 1, 2년쯤 쉰 다음에는 공략해도 좋다.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일 제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실적도 좋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네. 이건 또 한계가 결국 앞으로의 이 종이 쪽은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는 틀림없이 있죠. 또 성장의 한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KT와 기아차와 거의 유사한 형태와 아. 이런 형태의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놔두면 분명히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지나면. 한 5년, 10년 지났단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 또 보면 한 2년 정도 오르면서 엄청났어요, 최근에. 너무나 이제 고평가 됐죠. 작년에 7배 올라서 작년에. 그렇다면은 이런 주식은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먹을 떡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 먹을 떡이 없고 충분히 쉬어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일 제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일정 수준 더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남아 있겠죠. 현금 흐름이 2배예요, 2배. 그렇죠. 2년 벌면은 시가총액 되는 거예요. 네, 대단한 거죠. 저력이죠. 자, 조 회장님과 한번 실질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이모저모 얘기, 또 인생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나눠보기로 하고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